일본 정원은 인위적인 것의 끝판왕입니다. 어느 정도 인위적이냐면 일본 정원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교토의 료안지라고 있거든요. 정원 이름이 바위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이 너무 웃긴 게 정원에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왕모래, 모래가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정원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엄청 비싼 입장료를 내고, 야, 이거야말로 진짜 인공적인 정원의 끝판왕이죠. 일본 젓가락은 언뜻 보기에 우리나라 젓가락이랑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좀 짧아요. 그리고 끝에가 뾰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중국 거는 동그랗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진 음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글고 그리고 좀 긴 게 중국 스타일에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중일 중에서 어떤 나라의 젓가락이 가장 훌륭하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여행과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구완회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여행하는 일본사라는 책을 최근에 펴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젓가락이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일본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일식집 혹은 일본식 돈가스 집을 가시면 약간 우리나라 젓가락이랑 되게 틀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일본 젓가락은 언뜻 보기에 우리나라 젓가락이랑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좀 짧아요. 그리고 끝에가 뾰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젓가락은 뭉툭하고 좀 납작하고요. 그리고 일본식 젓가락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여행 처음 갔을 때 이런 젓가락이 뾰족한 젓가락들이 있는 걸 보고, 아, 역시 사무라이의 나라구나. 젓가락도 칼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젓가락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게 사실은 문화적 차이고요. 그거는 한국과 일본만 아니라 중국 문화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한중일의 젓가락이 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요. 그 길이를 보면은 중국 게 가장 길고 그 다음에 한국 게 그거보다 훨씬 짧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게 한국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화, 즉 거기서 먹는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룸에 들어가면 커다란 상에 중간에 돌아가는 게 있죠. 그리고 거기다 요리를 놓고서는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굉장히 크죠? 중국 전통에서는 잔치집, 즉 잔치를 베풀고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상에 중간에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이제 음식을 자기 거에 덜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젓가락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길 뿐만 아니라 이 형태도 일본 거는 뾰족하고 저희 거는 납작하고 그리고 중국 거는 동그랗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그란 거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글고 그리고 좀 긴 게 중국 스타일에 맞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납작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느냐? 한국에서는 김치나 나물 같은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나 나물 같은 걸 집을 때는 뾰족하거나 혹은 둥근 거보다는 그렇게 납작한 것이 훨씬 더 집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은 왜 이렇게 칼처럼 뾰족하냐? 진짜 사무라이의 나라에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주로 많이 먹는 게 생선이나 해산물입니다. 생선을 발라먹고 해산물을 건져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뾰족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재질을 봐도 한중일 젓가락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중국과 일본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 금속이죠.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쓰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 노쇠로 해가지고 황동을 만들어서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젓가락을 나무로 안 쓰고 금속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물이 듭니다. 물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보다는 금속을, 특히 색깔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쇠를 많이 썼죠. 이거는 보통 백성들이 이렇게 썼고요. 사실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아시죠? 은숟가락을 많이 썼습니다. 은수저를. 왜냐하면 은수저가 독이 닿으면 은수저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독을 넣지는 않았나, 독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님들은 주로 은수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쇠로 만든 제대로 된 숟가락은 양반들이 많이 사용했고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상민들은 나무젓가락이나 나무숟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에는 사람들이 특히 그 상민들, 농민들이 밥 먹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젓가락, 숟가락들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나무 대신에 노쇠로 만드는 것이 널리 퍼집니다. 일반 상민들도 노쇠를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상민들도 나무 대신에 노쇠로 만들어서 숟가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노쇠로 만든 숟가락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인들이 숟가락을 만들 때 노쇠를 구하지 못하면 엽전을 녹여가지고 숟가락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거 웃기죠? 사실은 돈인데 돈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숟가락 값이 비쌌다는 얘기죠. 돈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들 만큼 숟가락 값이 비쌌다. 그게 더 수지가 맞았기 때문에
엽전으로 만든, 엽전은 보통 청동, 굴이랑 주석을 섞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구리를 빼내서 거기다 아연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나라에서는 이거를 막죠. 돈을 위조로 주저하는 것도 되게 문제지만 사실은 돈을 녹여가지고 숟가락을 만드는 것도 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걸 막고 걸리는 사람들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막 이렇게 많은 벌을 줬는데도 사실은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식으로 엽전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럽니다. 자, 이 젓가락의 재질이나 길이나 이런 것만 다를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일식당이나 아니면 일본 여행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젓가락을 놓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젓가락을 그냥 사람들 직각이 되게 그래서 앞으로 놓아서 그냥 편하게 쥐어서 먹는데 일본에서는 앞으로 놓는 게 아니고 옆으로 놓습니다. 네, 젓가락을. 일본에서 항상 옆으로 놓거든요. 여기에도 사실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일본 젓가락이 뾰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앞으로 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항상 가로로, 그래서 사람이랑 이렇게 직각이, 수직이 아니고 평행하게 녹선 먹게 됩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젓가락보다도 훨씬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게 숟가락은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사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밥을 떠먹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을 떠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는 국을 먹을 때조차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된 국그릇을 들어서 젓가락으로 해서 먹습니다. 뭐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 썼습니다. 이 수저문화라는 게 사실은 뭐 옛날부터 다 고유한 수저문화가 있었지만 그 중국에서 나타나고 좀 퍼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주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예법들, 건물을 짓는 거, 궁궐을 만드는 거 이런 전부 다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주례라는 책인데 그 주례라는 책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놓는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그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어진 거죠. 일본도 사실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썼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밥을 먹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그릇과 밥그릇을 뭘로 만드느냐가 또 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국그릇과 밥그릇을 자기나 사기그릇 혹은 노쇠 이런 좀 무거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밥을 들고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들고 먹기가 쉬우면 일본처럼 젓가락으로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 들고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밥이나 국을 그런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13세기 정도까지는 우리처럼 수저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뭐가 바뀌었냐면 국물을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그게 차 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국물 대신에 국물을 떠먹는 것 대신에 차를 먹는 게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결정적인 게 있는데 중국에서는 밥보다도 국수나 만두가 주식화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국수를 더 많이 먹고 만두를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하지만 국수나 만두를 먹을 때는 젓가락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유가 좀 다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그 쌀이 되게 찰진 자포니카라고 불러갖고 쌀이 되게 찰진 쌀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붓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숟가락을 그릇을 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일본은 그릇을 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고 먹기가 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숟가락 대신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먹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들고 먹으면 안 되죠.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일본은 들고 먹는 게 예의에 맞습니다. 재밌는 한 가지는 뭐 어디나 그렇지만 밥을 먹을 때 금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기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금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금기는 밥 주발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망자에게 드리는 밥그릇에 조금 해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 놓죠. 이거는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식당에 가든지 숟가락을 꽂아서 주는 거는 없죠. 하지만 일본은 약간 다른 게 일본은 거기다가 젓가락을 꽂아서 제사 음식에 쓴답니다. 이거는 일본의 불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선 젓가락을 세로로 꽂는 거, 수직으로 꽂는 게 망자에게 드리는 예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는 것은 좀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젓가락과 숟가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혹시 이 한중일 중에서 어떤 나라의 젓가락이 가장 훌륭하겠습니까? 당연히 스타일, 자기들 문화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더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죠.
저희 재밌는 거는 2017년부터 한중일 3개국이 모여서 이 젓가락 문화, 젓가락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젓가락 문화가 등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사실은 젓가락에서만 드러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전통 건축이에요.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가게 되시면 여기 있죠? 이런 전통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언뜻 보면은 이거 기와집? 이거는 절집에 있는 탑?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다른 것은 지붕이에요. 이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은 지붕이 화려하고 지붕이 저마다 특징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양 건축의 특징은 보통 파사드라고 불리는 건물의 정면을 특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식,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나라에 따라서 건물의 정면, 즉 파사드가 되게 다른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축은 지붕이 되게 다릅니다. 이 지붕이 한국과 일본이 다른데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붕이 내려가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다가 밑에가 살짝 들리죠. 처마끝이 좀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땅으로 뚝 떨어져 갖고 납작하게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건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궁궐과 특히 사찰 건물 같은 경우는 단청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칠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단청을 칠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건물을 보면은 좀 칙칙해요. 진짜 칙칙합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기와가 다릅니다. 기와 언뜻 보면은 오목하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볼록한 기와와 들어간 기와가 다릅니다. 이 볼록한 기와를 수키와라고 부르고 들어간 기와를 암키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지붕을 만들 때 수키와 암키와 수키와 암키와를 차례차례 놔서 지붕을 만드는데 일본식 기와는 수키와 암키와가 하나로, 즉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웨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암수 한몽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또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기와가 처음 들어온 건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키와 암키와 문화가 들어왔고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의 백제들의 이제 장인들이 가서 수키와 암키와를 정해줬는데 일본에서는 수키와 암키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수키와 암키와를 쓰면은 이게 지붕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암수 한 몸이 기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얹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마 끝이 우리나라는 올라가고요. 일본은 처마 끝이 뚝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처마 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랑 석가래 사이에 이 굉장히 흙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흙을 많이 들어가서 이게 받침을 해줘야지 처마 끝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지붕이 무거워집니다. 암키와 수키와를 써도 지붕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처마 끝을 올려도 지붕이 무거워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붕이 무거워지면 벽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벽이 두꺼워지면은 난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이 좀 무겁더라도 벽을 두껍게 해서 그냥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일본은 지붕이 무겁고 벽이 두꺼워지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은 지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붕이 무거워지면 건물이 흔들릴 때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붕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마 끝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암키와 수키와를 안 쓰고 처마 끝을 툭 떨어지게 그냥 내리고 그리고 암키와 수키와를 쓰는 대신에 암수 한몸 기와를 써서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이 가벼워지니까 사실 벽을 두껍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일본 집들은 전통 건축들은 벽이 되게 얇고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벽이 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단청을 안 하고 되게 칙칙하다 그랬잖아요. 일본 단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단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되게 습하거든요. 일본 여행 처음 가신 분들 도쿄나 이런 데 물론 그거는 이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일본은 엄청 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되게 추워요, 사실. 기온보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습하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이렇게 습한 데서 단청을 칠하게 되면은 나무가 썩습니다. 사실은 단청을 칠하는 이유는 벌레도 많고 나무가 썩은 걸 막는 건데 이건 오히려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단청을 색칠을 하면은 나무가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청을 칠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꼭 그렇게 실용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식 미각. 우리는 단청을 칠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일본은 단청을 안 칠하고 그렇게 칙칙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를 일본 말로 와비사비라고 부르는데요. 와비사비. 이 와비사비 아마 일본 다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와비사비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와비사비라는 말은 일본의 어떤 미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와비라는 말은 검박한, 즉 검소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비라는 말은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빛바랜 아름다움을 사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비, 즉 검박한 거는 일본의 그 다도 문화를 보면은 일본 다도, 즉 일본의 찻잔들은 이 뭔가 만들다 말거나 아니면 만들다가 뭔가 잘못되고 좀 찌그러진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고급 다도 찻잔이라고 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와비 문화, 즉 검박한 아름다움, 좀 소박하고 좀 검소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이제 옛날 신사 건물이라는 데 가면 칙칙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낡은 걸 그대로 놔두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와비사비의 미감 때문에 사실은 단청 칠하기보다는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와비사비라는 거는 단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랑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와비사비가 이제 철학으로 가면은 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선종, 그 다음에 다른 건축에서도 되게 삶에 좀 소박하고 보고 그 다음에 삶이 쭉 흘러가면서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거를 아름답게 보고 이런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마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거기 일본관이 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몇 년 전에 또 완전히 그거를 새로 개비를 해가지고 이 일본관, 중국관 이런 데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는데 그 일본관에 가면은 일본의 다도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다도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센도 리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센도 리큐라는 사람이 있는데 센도 리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선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다도를 뭐 정립했다고 그렇게 우러르고 추앙받는 사람인데 센노 리큐의 다도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와비사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게 소박하고 그리고 아주 건박한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센노 리큐가 만든 그런 다실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거든요. 다이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다실 지금까지도 남아서 전해지는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재현돼가지고 전시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엄청 좁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한 평도 안 되고요. 한 반 평이나 되려나. 그 사람이 그 이전까지 내려오른 다실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들었대요. 거기에서 다도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어떤 와비사비의 그런 철학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핵심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센노 리큐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거기에 있는 다실이나 아니면 거기 다도 그런 찻잔들을 보시면 와비사비의 문화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거는 사실은 건축이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서 이 여행을 가서 관광지에서 그런 옛날의 문화유산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다른 것은 사실은 정원입니다. 우리도 전통 정원들이 있고 일본도 특히 전통 정원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정원과 일본 정원은 정말 정원 건축보다도 훨씬 더 다릅니다.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사실 자연, 꽃과 나무와 풀과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데인데 당연히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특히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 중에서 최고봉으로 꼽히는 담양의 소세원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담양 소세원이 특히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인위적인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 특징적인 게 거기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로 담이 지나가거든요. 그 담이 지나갈 때 냇물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냇물 위로 나무나 이런 것들을 깔고 그 위로 담을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렇게 담장을 쌓고 정원을 꾸미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일본 정원은 인위적인 것의 끝판왕입니다. 어느 정도 인위적이냐면 일본 정원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사실은 교토의 료안지라고 있거든요. 료안지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 이름이 바위정원입니다. 이 정원 가보신 분들이나 이 정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이 너무 웃긴 게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에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모래가 쫙 깔려 있어요. 그 모래를 이렇게 그거를 긁어가지고 뭔가 문양을 만들고 거기에 바위, 뭐 큰 바위는 아니고요. 뭐 크고 작은 이런 바위들이 15개가 이렇게 쭉쭉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게 료안지 정원이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정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엄청 비싼 입장료를 내고 저도 갔었는데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정원이 이 인공적인 정원의 끝판왕이죠. 거기 사람들이 뭐 암만 앉아 있어서 보는데 뭐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 정원은 우리나라 정원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 속에서 어떤 치유를 얻는다? 개념이라면 일본의 정원은 인위적으로 진짜 딱 정갈하게 자기들이 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필요한 것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가고 쉼보다는 명상을 하고 철학을 합니다. 일본 정원은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서양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면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아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굉장히 뭔가 명상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심각한 표정에 빠져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제 경험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한국 분들을 보면은 거기서 보통 바위가 15개가 만들어지고 세봅니다. 그 세다 보면은 마지막 바위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세고서 우리나라에는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정원은 우리나라 정원과 되게 다른. 그런데 일본 정원이 이런 식의 이런 정원들을 마른 산수, 이런 정원들을 가레산스 일본 말로는요 마른 정원이라고 마른 산수라고 부르는데 즉 풀과 나무같이 이렇게 물기 있는 건 전부 다 빼고 모래와 바위만 남긴 거죠. 근데 일본의 모든 정원들이 이렇게 마른 산수 정원은 아닙니다. 일본의 정원은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마른 산수, 좀 전에 봤던 그런 료안지의 정원이 있고요. 두 번째
번째는 지천회유식. 일본 말로는 지센카이 유시키라는 거 불리는데, 지천회유식은 뭐냐면 지나 천, 즉 연못이나 그런 그 천이 물이 그런 연못이나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풀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도 심고요. 그렇게 정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천회유식 정원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국가정원들, 일본에는 국가정원들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에도 시대나 그 이전부터 그런 그 영주나 쇼군이 만든 국가정원들, 정원이 되게 큽니다. 그거는 그런 정원들이 있는데, 그런 정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천회유식 정원입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풀과 나무를 쭉 둘러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는 로지라 그래가지고, 보통 일본 료칸에 가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료칸 두 편에서 이제 그 료칸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노천 온천에 가는 길에 이런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석등 같은 것이 있고, 특히 여기 특징적인 게 이끼가 쭉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로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징검다리나 석등으로 특징되는 이런 료칸식 정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원은 세 가지. 가레산스이, 마른 산수, 그다음에 지센카이 유시키, 즉 지천회유식 정원, 그리고 노지 정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가레산스이, 마른 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공적이지만, 사실은 뭐 지천회유식이나 뭐 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언뜻 보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되게 풀나무가 아주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자라 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좀 안 자연스럽습니다. 뭐냐 하면은 풀과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거는 좀 질서도 없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저분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마치 누가 다 다듬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쫙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 분재 아시죠? 분재, 조그맣게 분재를 한 것처럼 큰 나무들도 전부 다 기기묘묘한 모양을 가지고 다들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인위적인 손길을 다 넣은 겁니다. 그 일본 소위 말하는 3대 정원 중에 고라쿠엔이라고 있거든요. 고라쿠엔도 일본 3대 정원이고 제일 유명한 정원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쭉 봤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천회유식이니까 중간에 연못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밭도 있고, 그 다음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꽃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 모양이 되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멋있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아래로 딱 가서 봤거든요. 소나무 가지, 모든 가지 하나하나마다 철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원은 그게 뭐 마른 산수가 됐건 아니면 지천회유식이 됐건 로지가 됐건 정말 사람들이 하나하나 손길을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대단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두고 최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만드는 우리나라 정원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치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이라고 본다면, 그리스 비극에는 영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웅에 반대되는 대적하는 인물, 즉 반동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거기서는 안타고니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안타고니스트 같은 인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그냥 빌런, 영웅이 나오면 항상 빌런이 나오죠. 이 빌런들이 나오는데 이 이순신 장군도 빌런이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빌런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아마 원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균이 라이벌이었고요. 호시탐탐 이순신을 끌어내리는 걸 항상 목적으로 했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원균 뒷담화를 난중국에게 써놨고, 그래가지고서는 원균이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끌어내리고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죠. 막 이렇게 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을 만약에 영웅으로 한다면 거기에 빌런, 즉 그리스 신화로는 뭐 안타고니스트라고 본다면 저는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비극에서 안타고니스트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빌런의 특징이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지위가 높거나 힘이 엄청나게 세야 돼요. 그 힘을 이용해서 영웅에게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영웅이 일단 성장을 하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적대자들, 반동인물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서사들이 있어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빌런이 나오는데 그냥 초질과 나쁜 놈이야. 왜 나쁜지 몰라. 그냥 나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감이 잘 안 가서 그게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조커 같이, 왜 조커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영화에 보면, 그리고서 왜 조커는 그렇게 빌런이 되었는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되게 멋진 악당? 이러면 좀 그런데 그게 되는데, 선조가 그런 게 있습니다. 흔히 선조를 생각하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무능하다. 전쟁 준비를 한 개도 안 하고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빠뜨렸다. 두 번째는 비겁하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망을 쳤다. 계속 도망. 세 번째는 쪼잔하다. 그런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광희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굉장히 훌륭한 나름대로 업적을 쌓는데, 그걸 시기 줄퇴해가지고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시키고, 광희군은 끝까지 자기가 왕위를 안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선조의 실제 모습은 만약에 선조가 이렇게 세 가지 진짜 무능하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시기질투에 가득했다면은 이 훌륭한 빌런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선조는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왕조실록 등의 이제 기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선조가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선조 그 교육받은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선조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진짜 대학자들이 쩔쩔맬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 어려서부터 질문을 했다 그러고, 선조가 원래 왕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선조는 왕이었던 명종의 조카입니다. 예, 명종이 조카인데 그 조카도 그냥 조카가 아니고 그런 서자 쪽으로. 그러니까 선조가 사실은 조선 왕 그때까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선 이 선까지 이 적자들 즉 세자들의 뭐 태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반계 서자로는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된 이유가 똑똑해서요. 똑똑해서. 그 이전 왕이었던 명종이 원래 순회세자라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요절을 해요. 12살에 죽나? 되게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서는 계속 후사가 없으니까 명종이 이 자기들 조카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찾습니다.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 중에서 명종의 눈에 들었던 게 바로 하성군, 즉 훗날의 선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성군이랑 뭐 이렇게 형들이랑, 하성군이 막내였거든요. 막내였는데 불러가지고서는 한번 야 얘들아 이렇게 어린애들 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하고, 얘들아 이거 왕이 쓰는 익성관, 보통 사극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이 익성관을 벗어갖고 씌워줬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큰아들, 그러니까 큰 조카 작은 조카는 쓰면서 한번 써봤는데 막내 조카인 하성군 차례가 왔을 때 하성군이 그 사양을 하면서 어떻게 저 같은 하찮은 신하가 임금님께서 쓰시는 이런 관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걸 보면 진짜 똑똑하기도 했지만 엄청 야욕이 강했나? 야심이 있었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그 명종이 하성군한테 물어본답니다. 충과 효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본답니다. 이거 어린애한테 물어보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충과 효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하성군이 그때 망설임 없이 임금과 아버지는 다르지만 사실은 충과 효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본래 하나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명종이 하성군을 되게 총애해요. 그래서 결국은 명종이 죽고서는 16살의 나이로 하성군이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된 다음부터도 완전히 그 오로지 학문에 매진을 하고 매일 경연을 하고, 경연이라는 게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지는데 경연을 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 제왕학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수업을 받으면서도 이제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경연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실은 성군이 많습니다. 성종, 세종 뭐 이런 사람들이 경연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경연을 안 한 사람들 중에 폭군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산군은 심지어 자기 경연에 자기를 내관을 보내가지고 대신 경연 받고 와라, 나중에 경연을 없애버리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독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품은 되게 검소했고 성색, 즉 그런 어떤 음악이나 그 여색을 멀리합니다. 장학계나 백성 걱정을 했고요.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 미화된 거 아니냐? 물론 미화된 거일 겁니다. 미화된 게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미화는 시키지만 없는 사실을 넣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평소에 선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빌런이 아니고 영웅의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그 근거가,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가 학문에 힘을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조 때는 굉장히 인재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학자들이 겁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누굽니까? 우리 집회에 등장하는 유곡이이와 퇴계이황 선생님, 이 두 분이 사실은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인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선조 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기대승이니, 그 다음에 관동별고 정철이니, 아니면 뭐 오송과 한음의 이항복이니, 이덕형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선조 때에 나와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변방에 있던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아가지고서는 이 전쟁을 준비하게 만든 것도 선조입니다. 물론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은 이순신과 친했던 유성룡이거든요. 그런데 유성룡이 청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을 때 신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랬을 때 선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를 하고 이거는 나의 뜻이다 해가지고서는 이 이순신을 들어 쓴 것도 바로 선조입니다. 이 선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선조가 16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25년 동안 즉위를 합니다. 25년 동안 정말 정사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25년 동안의 기간을 보통은 목릉성세라고 부릅니다. 목릉성세. 중국에서는 뭐 정관지친이 뭐 이러면서 훌륭한 황제가 들어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황제의 연호를 붙여가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목릉이라는 거는 선조의 능혼대요, 능의 혼대, 능의 이름인데, 그래서 목릉성세라고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중안에 택리지라는 걸 쓰는데 그 택리지에 보면은 인재가 선조의 목릉성세 때는 인재가 수풀처럼 많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은 선조가 즉위를 해갖고 적어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굉장히 그때는 조선은 나름의 성세, 즉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선 14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목령성세라 그래가지고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선조는 약점이 있었죠. 뭐냐? 조선왕조 최초의 반개 출신이다. 그래서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삼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종의 서손인 거죠. 서자 쪽에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늘 정통성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순신이나 혹은 자기 아들이나 이런 거에 의심하게 되고 막 시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선조 때 이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됐잖아요. 그 인재들이 주로 사림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지방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학자들, 선비들이 많이 등용이 됐는데 사림이 정권을 잡고서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 사색당파의 동인과 서인이 처음으로 분화가 되고 즉 당제 혹은 붕당 정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권력이라는 건 사실은 나름대로의 견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사실은 그게 좀 갈라지죠. 갈라서 이제 서로 견제라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 뭐 정당 정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재밌는 거는 선조가 이걸 좀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정여립이 옥사거든요. 기초옥사라고 불리는데 정여립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영모 혐의에 이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살을 정확히는 그다음에 굉장히 이 많은 선비들이 거기에 연료들어가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든요. 2년에 걸쳐서 옥사가 벌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동인입니다. 정여립이 그때 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인이었던 정철이 앞장서가지고 동인들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는 그런 데 앞장을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여립이 진짜로 영모를 꾸몄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요. 영모를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먼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전투를 먼저 벌여가지고서는 정여립이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인 세력이 동인을 축출하기 위해서 영모를 조작했다는 사실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정철도 사실은 또 다른 옥사에 휘말려가지고선 또 귀향을 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 때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인 세력이 몰락했다, 서인 세력이 몰락했다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세력이 커집니까? 왕권이 커집니다. 왕권이. 이런 식으로 선조가 약간 동인과 서인을 이용해가지고 정통성이 부족한 자신의 왕권을 키웠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 좀 혼란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조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는 1592년까지 조선에서는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200년이나 지속되는데 군대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딱 200년인 게 쉬운 게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생하는 게 1592년. 진짜 딱 200년 만에. 200년 동안의 그런 후삼국 시대의 어떤 전쟁, 내전기를 지나서 평화로운 기간이 200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준비를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뭐 다 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그 부산진, 동래성 그냥 뭐 거의 반나절, 한나절 만에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거의 뭐 보름 만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당도를 하니까 정말 중간에 신립장군이 상금대에서 한번 전투다운 전투를 벌인 거 말고는 정말 뭐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선조는 결국 몽진, 즉 한양을 떠나서 개경, 평양, 의주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궁궐을 불태우고 뭐 노비무서가 있던 장효를 불태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조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목릉성세라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몽진길, 즉 피난길이 굉장히 비참하죠.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을 가면은 그래도 관리들이 딱 옹호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피난을 급격하게 떠나게 되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합니다. 그때 특히 또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초라한 몽진 행렬이 됩니다. 이 몽진길에 비가 오는 거는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인조가 가면은 인조도 남한산성으로 이제 저 청나라가 쳐들어가고 남한산성으로 몽진을 하잖아요. 몽진할 때 그때는 눈보라가 그렇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몽진길이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선조가 몽진을 할 때는 비가 와가지고 되게 비참한 그런 길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쭉 가가지고 파주를 갔다가 이제 쭉 개경으로 넘어가는데 파주에서는 임금에게 바칠 이제 음식들을 하는데 그걸 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임금에게 바칠 음식이라는 거 알면서도 자기들이 다 뺏어먹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임금 대접을 못 받는 굉장히 어려운 몽진길을 갑니다. 심지어 평행선까지 가서 평행선에서는 평행선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선조가 평행선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평행선을 버리고 이제 몽진을 또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평행선의 백성들이 선조의 행렬에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주까지 쭉 몽진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국경 근처까지 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구원병들을 원구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선조가 의주까지 가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분조를 만들어가지고 광해군 보고 넌 여기 이제 분조를 만들어서 너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전쟁을 계속 치르고 나는 중국에 가서 종묘를 보존하겠다. 종묘와 사직을 내가 보존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망명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거부합니다.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구원군 보내주니까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은 끊임없이 사실은 조선이 왜와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가 들어오는 거를 막았죠. 자, 여기서 선조가 이제 망명을 시도했다가 이제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비슷한 경험이 이 현대사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승만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조랑 이승만이 엄청나게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조랑 이승만은 지금 뭐 1592년에 이제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그리고 한국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진짜 수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사실은 전쟁에 임해서 했던 행동들이 이 선조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닮은 꼴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는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까 선조는 말씀드렸죠. 이 전국이 혼란하고 옥사들이 일어나고 당쟁이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20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사실 그때는 분단이 되고서는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컸고 휴전선에서는 되게 충돌도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북진통일, 즉 이승만 뭐 그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국군은 점심은 평야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정도로 하루 만에 그냥 북한을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까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조는 몽진을 하고 이승만은 피난을 가죠. 그것도 선조랑 이승만이랑 전부 다 굉장히 긴급하게 몰래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니고 참 이건 비극적인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피난을 갈 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선조도 마찬가지로 파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나루를 끊고 이제 나갈 때 사실은 그 이후에 배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루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배를 침몰시켜버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왜군은 항상 크게 지체 없이 많이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몰래 피난을 가거나 몽진을 떠나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 즉 적군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뭔가 그런 길을 끊어버리고 배를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 선조 같은 경우는 명나라 군대를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결국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참정을 강력하게 요구해갖고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갖고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는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이 컸지만 사실은 명군의 활약도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다 미군의 영향이 미군의 힘이 되게 컸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닮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조는 의주까지 가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막았다 그랬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망명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망명을 타진하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갖고 망명을 준비했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까지 갔고요. 끝까지 갔고 선조도 의주까지 북으로 끝까지 가가지고 여차하면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게 있는데요. 또 하나 같은 거는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에도 선조와 이승만은 권력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적군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으니까 권력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끊임없이 이순신을 의심을 하고 자기 아들을 의심을 하고 이순신을 견제를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벌였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1952년의 부산파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전까지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인기가 바닥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얼마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신 분처럼 국회의원들한테는 인기가 바닥이었고요. 그분은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높진 않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높았어요. 국부 이승만. 오랫동안 그런 독립운동에 힘썼고.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또 이런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그런 조작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조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기관을 자기가 계속 권력기관을 유지하게 되죠. 언뜻 생각하면 왕인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할까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기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명나라에서 끊임없이 의심해요. 처음에는 선조가 조선이 일본과 이 내통을 하고 했던 걸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선조가 무능하다기 때문에 이 선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광해군을 되게 훌륭하게 생각하죠. 이순신도.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끊임없이 그런 권력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은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에 몰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모습도 이 선조와 이승만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말은 그렇게 일부 했어도 사실은 말도 그 전쟁이 끝나고 일성은 내가 다 부족한 탓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다 명나라 군대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순신도 있고 뭐 의병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조금 했고 다 명나라 장군들, 명나라 군대들의 덕분이다. 그러면 명문을 누가 불러왔냐? 내가 불러왔다. 의주까지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거는 뭐 이순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명나라를 불러들인 나의 공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려서. 이거는 공신을 지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보통 크게 공신을 두 가지 분류로 뽑거든요. 하나는 선무공신이라고 뽑습니다. 이 전쟁에 공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종공신, 즉 선조를 호위해가지고 전쟁 기간 동안에 왕을 호위해서 이런 종묘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요. 선무공신이 18명인데 호종공신은 60명 가까이 58명까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선조의 방점이 선무도 좀 했는데 그거는 명나라 그게 크고 결국은 호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더 훌륭하게 공신들이 많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선무공신에 이순신 장군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원균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은 7천년 해전에서 조선 해군 수군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인데도 원균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앞만 봐도 원균을 높여야지 이순신이 좀 들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빌런이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균을 좀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만합니다. 그리고 그 후한무치한 거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울을 버린 탓에 그리고 한강 인도가 폭파된 탓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미처 피난을 많이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들어왔을 때 그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군의 공덕이고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불러온 것은 내 공덕이다 하면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결국은 독재 정권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과 선조는 사실은 수백 년의 차이를 놓고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 백성들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선을 긋고 한국인은 선을 넘는다 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그분 책 제목이 바로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이 책 뭐 혹시 한번 나오나요? 표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뭐 1월 한 푼 받은 건 없는데 책 너무 좋은 책이어서요.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서 절대로 안 넘고 한국인들은 사람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이 있기는 한데 수시로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오지랖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오지랖이라고 부르는데 그 뭐 대표적인 오지랖이 우리 항상 하거는 명절 때 모였을 때 너는 언제 결혼하냐, 어떻게 취직은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제 넘나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도 안 넘는 거를 미덕으로 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절대로 사람 사이에 그런 간격들을 안 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럼 더 훌륭한 거냐, 일본 문화가. 우리는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살기 피곤하고, 이게 사실 어떤 문화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오지랖 문화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 오지랖 문화의 장점은 사람 사이에 어떤 필요할 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즉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보통 항상 그게 미담 기사로 올라오죠. 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차를 밀어 들어 올려가지고 뭐 사람을 구했다랄지, 아니면 사람이 뭐 떨어졌는데 사람을 취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구한다랄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사실은 일반적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됐는데 도와주는데 일본에서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 그 선을 그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람 사이에 선을 안 넘는 거를, 그 선을 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건, 그 사람한테 사실은 심지어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를 끼친다고. 이 일본에서는 뭐 보통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일본 책이나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 항상 누가 하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는 게 폐를 안 끼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폐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가서 이제 폐를 안 끼치는 게 일본 사람들의 거의 인생 목표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놀고 식당에서 이렇게 뛰고 뭐 이런 것들은 일본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일본은 유모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지하철을 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처럼 오지랖 때문에 피곤할 일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민폐를 안 끼치는 거, 이걸 제가 지금 경험한 게 있는데, 여행하다가요. 이건 일본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다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훈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오지마을 비슷한데 되게 높은 계곡마을인데, 여러분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워낙에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도 되게 훌륭하거든요. 거기 뭐 이제 바람의 계곡이 정말 멋진 계곡에 나우시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막 그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훈자입니다. 가면은 정말 그림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하여튼 그런 훈자의 오지마을, 그래서 파키스탄의 오지마을 훈자에 전 세계 이제 여행자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가고 뭐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오지마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오지마을, 특히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아닌데, 물론 선진국도 뭐 그런 데가 있지만 오지마을에서는 여행자들이 모여서 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들을 거기서는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요. 하지만 뭐 불법이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약을 하는 거는 그 당국들이 그렇게 검열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훈자도 여행자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에 오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을 하는 곳으로 좀 유명합니다. 훈자에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옆방에 일본 친구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일본에 약간 히피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면서 보니까 그 냄새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뭔가 하시시 비슷한 것도 하고 그 동네 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약을 하면서 너무 떠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용기를 내서, 또 우리는 선을 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서 방문을 두드리고 제가, 야, 이거 너희들 노는 건 좋은데 좀 밤도 늦었고 좀 시끄럽다, 좀만 조용히 해달라 그랬더니 애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스미마센을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다행이다, 애들이 얘가 바르구나 싶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나? 한 20분 지났나? 그래서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 얘들이 화가 나서 이제 들어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얘 문을 열었더니 그 옆방에 있던 친구가 자기들이 그래서 되게 지금도 이렇게 놀고는 있는데 되게 조심조심해서 놀고 있다, 혹시나 시끄럽진 않느냐 확인차 온 거예요. 정말 조용해서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야, 그래서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얘들은 여행지 와서 모여서 약을 해도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약을 하는구나. 하여튼 되게 그런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문화가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굉장히 두꺼운 문화적, 그러니까 굉장히 강고한 문화적 전통이더라고요. 이거를 메이와쿠라고, 메이와쿠라는 말은 민폐, 폐, 성가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메이와쿠 문화는 메이와쿠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휴지 같은 것도 절대 안 버리죠. 이거는 딴 친구가 본 건데, 일본의 그 펑크족, 일본에도 펑크족 되게 많거든요. 펑크족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하고 쇠사슬 같은 거 묶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펑크족이 담배를 딱 멋있게 피우다가 담배를 이렇게 잘 휴대용 잿더리에다 잘 끄드립니다. 절대로 담배째를 함부로 털거나 이런 적이 없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메이와쿠를 안 주는 것이 일본의 큰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좋은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좋은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일본의 노인들 상당수가 꽤 여러 명이 거기에서 고립됐는데 국가, 즉 행정기관한테 도움 청하는 것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안 청하고 굶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이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모차를 타고 전철을 타는 것도 다른 사람들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국가한테 행정기관한테 뭐를 받는 거, 자기가 그런 그 복지 차원에서 뭐를 받는 것도 폐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굶다가 굶어 죽은 노인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웨이와크 문화는 엄청나게 강해서 일본 사람들 딱 하나 선을 그어놓는 거 절대 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저처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웨이와크를 주는 걸 싫어하느냐?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났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는 거를 그냥 싫어하게 타고났냐? 여기에는 또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은 일본식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입니다. 은행 은자. 일본에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받는 그런 은혜, 즉 부모한테도 은혜를 받죠. 그다음에 이 온 중에 최고의 온은 천황한테 받는 온입니다. 천황한테 받는 온은, 은혜는 임금의 은혜, 즉 우리도 전통시대 때 그랬는데 이 임금한테 받는 은혜와 부모님한테 받는 은혜는 엄청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게 동아시아의 이제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인데, 일본은 특히 그 천황한테 받은 온은 부모한테 받은 온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렇게 덴노 히데키 반자이 하면서 꼬라박는 게 사실은 그런 온 개념 굉장히 큽니다. 이 온은 갚아야 되는데요. 이 온은 천황에만 갚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한테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잇는 겁니다. 우리도 결초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풀 묶어가지고서는 갚는다 그러는데, 일본은 다른 사람한테 온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온에 대한 개념은 그 루스 베네디트라는 그 미국에 있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진짜 그 일본 사체, 일본 문화에 대한 책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국화와카리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화와카리라는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온의 개념은, 그래서 이 온은 마치,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데, 미국의 학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당연히 서양에도 은혜, 부모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그러고, 뭐 친구한테 뭐 도움을 받으면 또 갚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일본의 온은 마치 서양 사람들이 돈을 꾸는 것처럼, 돈을 빌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절대적이고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을 받는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것 중에 일본 사람들은 누가 거리에서 뭐 넘어지거나 이래도 같이 이렇게 가서 부축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거 되게 꺼려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한테 온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꿔주는 거랑 같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도와주는 것, 선을 넘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은 남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폐를 안 끼치는 거가 완전히 몸에 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와크의 문화 배경에는 온이라는 엄청난 그런 문화적 배경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 비판이 많아요. 재미있는 거는 국화와카리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국화와카리 여기 이제 뭐가 나오겠죠? 국화와카리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화와카리 나온 거는 1946년입니다. 이 국화와카리를 쓴 루스 베네딕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였는데,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거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한 거는 일본이랑 전쟁을 해보니까 일본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서양 사람들이 가미가제를 해서 이 천황 만세를 부르면서 자산폭탄, 자살 테러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한테 이기더라도 일본을 어떻게 항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갔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한테 일본 문화를 좀 설명해달라고,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맡겼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미국의 승리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될 무렵이긴 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일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적대국이니까. 그래서 루스메네히트는 일본에 대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그 책이 그전까지 일본에 대해서 나왔던 어떤 책보다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팔립니다. 당연히 1946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계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온도 그 뒤로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이 뭐 그렇게 꼭 채무 관계처럼 돈을 빌린 것처럼 꼭 갚아야 되냐 반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봐도 루스메네히트의 국가와 칼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루스메네히트의 이 책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도 읽어보시면 일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일본을 여행하는데 대단히 즐거운 그런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우리 보통 성웅 이순신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저의 패친이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뵌 적은 없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패친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생에 이순신이었다라는 폭탄 선언을 페북에 하신 겁니다. 평소에도 뭐 이렇게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전생에 이순신이었다고 성웅 이순신이었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렇게 물론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얘기가 아니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의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생에 나라를 구할 정도로 지금 운이 좋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운이 좋은 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지금 유력한 거의 뭐 50%를 넘나드는 대통령 후보가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국민의 힘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들 아니었다면 사실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굉장히 어떤 운이 좋아서 이게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거의 전생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의미로 오르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이재명 대표는 이순신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사 강사시죠? 황현필 선생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페북에다 글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재명 후보에 비기는 거는 조금 갸웃거린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할 정도로 운이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끄덕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랑 이순신 장군이랑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굉장히 역경을 극복을 했죠. 그래서 되게 역경을 극복을 하고 나름의 성과를 이뤘다는 거는 있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렇게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이 정말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 라이벌들이 다 도와주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전혀 아니었죠.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자기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는데 엄청나게 운이 안 좋고 옆에서 안 도와주고 선조가 막 백의종군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보냅니다. 그 힘든 상황을 보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순신 장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되게 독특합니다. 이순신 장군 생각을 하면은 이순신 장군 뭐 훌륭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욕했다가는 뭐 뼈도 못 줄 정도로 훌륭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해서 좀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 좀 이상해요. 보통 역사 위인이다 훌륭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점이 있으면 좀 덜 훌륭한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백리의 대명사라고 보통 알고 있는 황희정승 그 세종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 청백리로 알려져 있고 막 이렇게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뭐 그리고 뭐 그 계집 쪽 종들의 어린 종들 이렇게 애들 손자들이 막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타고 그랬다는데 사실 실록의 기록들을 보면 황희정승이 그렇게 청백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는 뇌물수수, 매관매직, 그 다음에 인사청탁, 사법청탁 지금으로 봐서는 다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이 굉장히 뭐랄까 이 감옥을 갈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비리들을 저지릅니다. 무려 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법청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법청탁에 다 큰일 나죠. 그 사위였나요? 사위가 지나가다가 뭐 노비인가가 거기서 끼어들었다고 때려 죽입니다. 얘는 조선시대 때도 세종 때도 특히 함부로 노비를 천민이라고 해서 죽이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났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이 지위를 이용해서 병조판서 장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마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헌부에서 탄원을 받아가지고 잠깐 쫓겨나기도 해요. 면직을 당하기도 해요. 세종이 다시 불러다 쓰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파면 팔수록 흠결이
거의 없어요. 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청탁으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아주 말단 공무원일 때부터 청탁을 받으면 안 들어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것들이 그 어디죠? 그 무관으로 있을 때 그 관아에 있는 뜰에 오동나무가 큰 게 뭐 훌륭한 게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직속상관이 오동나무를 좀 베라, 내가 그걸로 검은거 만들어 가면 띵가띵가 놀아볼란다 그랬더니 뜰하게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 베줬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그리고 화살을 같이 쏘는, 무관들은 화살을 되게 많이 쐈거든요, 훈련으로. 근데 화살을 쏘는데 그때 정승이 와가지고 화살 같이 쏘면서 보다가 이순신 장군의 화살통이 너무 멋져 보여서, 야, 이 화살통 너무 멋지다, 혹시 나한테 이거 선물로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멘트가, 이깟 화살통 하나로 대감님과 저의 관계가, 대감님과 저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조판서가, 그 당시 병조판서가 자신의 서녀, 즉 자신의 정실 부인의 자식은 아니고 측실의 자식인 여성을, 그 자기 딸을 이순신 장군한테 소실로 드리라고 제안을 한다 그래요. 뭐 부인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소실로 드리라 그랬으면, 저희야 뭐 그렇게 사동관계가 맺어지면 완전히 동아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인맥으로 다 이렇게 사돈으로 다 엮이는 건데, 옳다고나 하겠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 근데 좀 이런 에피소드들이 주로 들어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순신 장군의 행록인데 이 기록을 조카인 이분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행록을 보면은 어차피 조카가 아버지에 대해서 쓴 거니까, 저희 삼촌에 대해서 쓴 거니까 이걸 너무 미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특히 박정희 정권 때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그 성웅 이순신 해가지고 완전히 이 영웅으로 모시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약간 반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진짜일까라는 사실 의심을 가지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대학 가가지고 제가 그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난중일기 혹시 보셨습니까? 되게 유명하죠. 난중일기가 요새는 굉장히 번역도 잘 돼 있고 많이 여러 판본이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가 쉽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정말 약간 충격적입니다.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겁나 솔직하게 써요. 그리고 일기를 보면은 이거는 일기라기보다는 업무일지에 가깝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나가서 일했다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화를 쐈다, 그 다음에 뭐 잘못한 놈이 있어서 매를 때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목을 베었다,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리고 솔직한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뭐 자주는 아닌데 다른 사람 뒷담화도 합니다. 특히 원군 같은 경우에 가소롭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원군 같은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난중일기에 이 관노,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한 기록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많이 인구의 화제가 되고 알려진 게 김훈 선생의 베스트셀러 칼의 노래, 100만 부가 훨씬 넘게 팔렸죠. 거기에 보면은 여진이라는 그런 그 기생, 관노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여진을 품었다, 여진과 관계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난중일기에 여진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여진족이 아니고 이 어떤 여성의 이름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등장을 했는데 여진공, 즉 여진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김훈 선생은 칼의 노래에서 여진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쓴 거고, 하지만 이거를 뭐 다른 분들은, 사실 이순신 장군을 전공을 하고 난중일기를 번역한 분들은 이거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여진과 함께 했다, 그 정도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게 사실은 통설입니다. 거기는 근데 여진과 공 함께 했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그 내산월이라는 기생이 있거든요. 기생이 찾아왔고 밤늦도록 같이 술을 마셨다, 이런 기록까지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런 자기의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 통제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주의였기 때문에 사실 기생들은 대부분 그때 관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노랑 술을 마셨건 사실 잠자리를 가졌건 사실 그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난중일기가 엄청나게 솔직하게 써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난중일기의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드라이하게 업무일지 스타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는 얘기, 가슴 아픈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백의종을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고문을 받고선 백의종을 하러 가는 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순신 장군 진짜 효자로 유명한데 항상 거기 임지에 나와 있어도 어머니 걱정으로 진짜 맨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슬픈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막내 아들인 면이 왜군이랑 싸우다 죽거든요. 그거를 또 이 백의종 기간에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하게 써놓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그 부분의 시작이 꿈속에서 자기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 자기 아들을 봤는데 자기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아들이 그걸 탁 부축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다. 그래서 참 자기 아들이 나와서 이게 어떤 일인가 궁금했는데 집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에 두 글자 통곡이라고 써 있습니다. 통곡. 진짜 눈물 흘리는 통곡. 그거를 보고선 아들이 죽었다는 걸 직감을 하고 그때부터 통곡을 합니다. 그래놓고선 평소에 이순신 장군답지 않게 드라이한 게 아니고 자기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쓰거든요.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얻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진짜 내장이 다 찢기는 것 같다라는 거 하고 거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이 자연의 이치인 거를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으셨는데 정말 참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12척의 배, 이제 정확히 13척인데 13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대첩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난중일기를 쭉 보면은 정말 성웅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뭐 성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진짜 영웅이고 마치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도 이 스토리가 전형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고귀하게 태어나서 고귀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인데 이 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모진 운명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진 운명에 맞서게 되고 그 운명에 맞서다가 결국은 파멸을 이루게 되는 비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 비극의 어떤 그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이런 문학 속에서나 나타날 것 같은 정말 좀 이런 표현은 어찌 보면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선조는 알겠고요. 그렇다면은 선조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고문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왜 이렇게 고문도 받고 백인조군도 하고 그 중간에 모친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렇게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진짜 이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측면도 있을 텐데 난중일기를 보면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전쟁에 임합니다. 이 백의종군 라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게 참 정말 이게 짠하고 이해가 정말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백의종군을 하는 과정이 있죠. 백의종군의 시작은 사실 일본 왜군의 음모죠. 정의재란이 일어나고 왜군들이 음모를 벌여가지고 이순신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서로 음모를 벌여서 조선 정부에게 뭔가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가토기요마사라는 일본의 장수가 엄청나게 일본군을 몰고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상륙하는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먼저 가 있으면 일단 부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처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그 일본군들을 왜군들을 박살낼 수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가지고 선조가 이런 거짓 정보를 듣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수군한테 조선 수군한테 이제 맨날 며칠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갖고 막아라. 근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정보가 거짓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전투를 하기에는 조선 수군이 유리한 장소가 아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의 거제도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7천년 해전에서 거기가 그 조선 수군이 괴멸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많이 맞았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거기에 가는 것을 처음엔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약간 안 듣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여기서 원균이 나타납니다. 원균이 나타나고 계속 장계를 올리죠. 내가 이순신이었으면 바로 가가지고 일본군을 박살냈을 텐데 이순신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순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고문을 시키죠. 그리고 그 자리에 원균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과정에서 선조의 어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선조가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이순신을 파직을 하면서 굉장히 이순신에 대해서 모진 말들을 쏟아냅니다. 조정을 기방했다. 참으로 역적이다. 죽어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정말 이순신을 죽이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도 조정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죽이지까지는 않고 고문 후에 백의종을 하는 걸로 거기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선조의 의도는 사실은 이순신을 과연 이순신을 아웃시키는 게 사실 선조의 의도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해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선조의 명을 듣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거제도까지 가거든요. 물론 거기서 전투를 벌이진 않지만 출전을 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선조의 어록에 따르면 이제는 가토의 목을 가져와도 용서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런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던 이순신 장군을 내려오기 위해서 쫓아내고 결국은 죽이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더러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몰아낸 원균이 이순신의 자리를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의 대신에 이순신이 아니고 자기가 가면은 자기가 금방 이제 수군들을 이끌고 이제 거제도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군을 박살내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런데 원균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서도 출전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맞았거든요.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우리나라 수군이. 그렇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나갔다 이렇게 조금 나갔다 왔다 조금 나갔다 왔다 이러면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선조는 당연히 너 왜 안 가냐 빨리 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계속 안 가고 미적권이니까 권율 장군이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칩니다. 권율 장군이 그때 좀 위였거든요, 계급이요. 그러니까 수군이 출정을 안 한다고 수군 통제사를 데리고서는 곤장을 칩니다. 곤장을 맞고서는 원균이 하는 수 없이 울먹 겨자먹기로 조선 수군을 다 이끌고서는 거기에 일본군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칠찬년, 즉 거제도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도 조선 수군이 되게 불리했는데 원균의 전략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을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경계도 태만하고 척후도 제대로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대군들이 이게 때로 몰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칠찬양 즉 거제도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뭐 완전히 괴멸을 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때 남은 배가 딱 12척 나중에 이제 한 척이 더 와가지고 13척이 되는 거죠. 와, 일본군은 300척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조선은 딱 13척만 남은 겁니다. 원균 자신도 칠천장에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히 조선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키는 교서를 내는데 이순신을 복직시키면서 조선 수군이 괴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거기다가 해전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들어와서 권율이랑 같이 육전을 준비해라. 해전은 지금 배가 이제 12척, 13척 남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고를 하는데 근데 이 순간에 이순신이 유명한 장계를 보내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이게 참 정말 구절구절이 좀 감동적이거든요. 진짜 누가 문학작품에 쓴 것처럼 이게 참 보면은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만 합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졌지만 신이 죽지 않는 이상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와, 이건 마치 그냥 소포클레스 비극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알고 말도 안 되는 12척, 13척을 가지고 거기는 300척, 이제 오는 데는 130척 정도 오는데 말도 안 되는데 운명을 향해서 돌진하는 비극적 영웅의 면모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 비극과는 다르게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대첩입니다. 아, 이순신 유명하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근거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승리를 거두다가 노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거기서 적의 총탄에 맞아가고 돌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 아마 들어보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거는 그 뒤에 이제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 정기에 보면은 거기 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순신은 한창 싸울 적에 갑옷을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 갑옷을 벗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이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혹시 그러면 이순신이 죽기는 적탄의 손에 죽은 건데 사실은 적에게 죽으려고 그러면 일부러 갑옷을 벗고 그게 나간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이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장면을 진짜 갑옷을 벗어갖고 남한테 덮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이런 천릭이라고 천조각, 천옷을 입고서는 거기서 막 북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배를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당연히 일본군이랑 가까워져가지고 일본군이 조총을 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죽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 왜 이렇게 스스로 적진에 뛰어드는 걸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멋지게 붙습니다. 어차피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만약에 전쟁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왕의 손에 죽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하게 자기가 여기서 죽으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부하들 다 역모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스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게 이제 그럴듯하게 또 되는 거는 일본의 조총이라는 게 뭐 지금 총이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정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사정거리가 50m쯤이었다 하고 이제 정유재란쯤 되면 이제 개량해갖고 뭐 이제 100m쯤 됐다 그러는데 자 100m는 먼 것 같지만 사실 바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조선 수군이 굉장히 자랑했던 것들이 화포였습니다. 일본은 화포가 없었어요. 조총으로 쏘았고 그리고 조선은 이순신 장군이 화포를 개량해갖고 엄청나게 화포가 굉장히 멀리 나가는 화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선이잖아요. 대장선에 일본의 군함들이 가까이 붙지는 못합니다. 화포로 다 쏘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선이 크고 일본 배도 규모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배에서 쏠려면 이순신 장군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앞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야지 유효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적군의 손에 조끼로 마음을 먹고 배를 몰아갖고 갑옷도 벗고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냥 전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반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그 총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힘들다. 근데 사실은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초창기에 이순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다가 적의 총탄을 어깨에 맞아요. 어깨에 맞아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다행히 그때는 경상이어가지고 그냥 곧 이게 되지만 사실은 임진왜란 때 특히 수정 같은 경우, 해전 같은 경우에 우리는 화포를 이용해서 주로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화포가 없었기 때문에 조총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병사나 장수들도 있었고 사실 이순신 장군도 그 전에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해전 같은 경우는 특히 조총들이 많이 사용됐대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때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장수들만 거의 20명이 죽거든요. 그 중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에 나왔던 그런 김덕령 장군의 전기에 보면은 그런 갑옷을 벗고 스스로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총탄으로 뛰어들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면주, 우자라는 게 갑주라는 뜻도 있고 주자라는 게 이제 투구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갑옷을 벗었다가 아니고 사실 면주라는 것은 투구를 벗었다, 면주라는 뜻이고 그 면주라는 게 약간 관용구처럼 면주라고 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관용구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고사성어나 뭐 이런 사자성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중국에 있는 춘추 좌시전이라고 거기에 그 이제 유명한 장수가 투구를 벗고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면주라는 표현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싸웠다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동기, 내가 결국은 이겨봐야 선조한테 죽기 때문에 난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동기가 약하고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벌이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벌일 때는 이미 일본의 패색이 짙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들은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 장수들한테 엄청나게 뇌물을 씁니다. 심지어 뇌물 중에서는 적의 수급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군사 왜군의 목을 1000개를 줄게, 2000개를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건 좀 봐줘.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받고 거기다가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그 일본군의 수급을 더블로 받아가지고 명나라 장수들은 그 정도면 이제 보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 보내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왜군들을 안 보내려 끝까지 싸운 겁니다. 심지어는 명나라 장수였던 진린한테 그런 수급도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막 뇌물 같은 것도 주고 이럴 정도로 이순신 장군 평소 스타일에 안 어울리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끝까지 싸웠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님 돌아가셨죠? 자기 아들은 왜구의 손에 죽었습니다. 왜적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돌아가는 한 명의 적까지도 죽이는 게 자신의 인생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죽으면 아직까지 거기서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일본군의 적장들 중에 거물급들이 안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기도 사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초기에 총에 맞을 정도로 사실 총에 맞는 길이 드문 일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문헌 기록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적군의 총탄에 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영웅의 죽음을 아쉬워한다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임경옥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영웅들이 비참하게 적의 손에 죽으면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은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좀 다른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백성들 혹은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고서는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은둔해서 그 뒤로도 한 10몇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그런 은둔설도 있습니다. 이 은둔설은 나름의 근거가 있거든요. 이 은둔설의 근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의 조카가 썼다는 행장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사망을 할 때 이순신 장군 사망을 본 사람은 딱 3명이다. 아들, 조카, 그 다음에 그 신복종 이렇게 3사람만 이순신 장군이 죽는 걸 보고 나머지 그 부관들이라는 사람 보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사라진 게 아닐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근거 비슷하게 되는 게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나서 전사하고 나서 장례를 80일 만에 치릅니다. 꽤 길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15년이 있다가 이장을 합니다. 묘를 옮겨요. 묘를 옮기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장으로 치르고 나름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이 됐는데 묘를 옮기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장례가 길어진 것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15년 뒤에 이장을 하는 거는 15년 동안 어디 섬에 이제 은둔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군 그러니까 그때 노량해전 때 장수들도 많이 죽거든요. 사실 죽은 장수들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그 섬에 살고 있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장을 핑계로 장사를 치른 것이다. 그런 은둔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은둔설은 사실일까요? 은둔설은 사실 설보다도 훨씬 더 말이 안 됩니다. 은둔설은 사실 그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은둔설은 그리고 은둔설 같은 경우는 뭐 8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 뭐 15년 뒤에 이장을 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80일 동안 90일 동안 장례 치르는 거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이 돌아왔을 때도 90일 넘게 장례를 치렀고요. 사대부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장을 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드문 일은 아니고 사실은 은둔설은 나중에 그 소설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같은 데 작가적 상상력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 잘 들으셨나요? 역사 얘기, 문화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행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일본사 다음에는 여행하는 중국사, 그리고 여행하는 한국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